세계 민담 이야기 에티오피아 편 표범의 아들. 오늘날 아인이라고 불리는 산의 꼭대기에는 무너진 돌 성벽만이 있습니다. 아디케리토하라는 마을에서 남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때 그 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많은 돌집들이 있었으나 나무들은 사라지고 집들은 비와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디케리토하라에는 생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디케리토하의 사람들에 관해 기억되고 있는 것은 네브리우 전설에 들어있는 것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표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산 기슭에 돌로 마을을 세우고 아래편의 계곡에서 밀과 팥수수를 기르고 한 세대에 이어 다른 세대의 자식들을 키우고 마침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몇 사람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브리우 전설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디케리토하의 사람들은 남쪽으로부터 와서 아인이 산 언저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곡 위 높은 곳, 다시 말하면 동쪽, 서쪽, 북쪽의 지평선이 내려다 보이는 벼랑 위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남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산 기슭을 따라 내려가는 길들은 동쪽, 북쪽, 서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온 방향으로 가는 오솔길은 없었어요. 네브리우 시절에 아디케리토하에는 500가족 이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네브리가 태어났을 때 그의 영혼이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7일간의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전에 다른 시대에 살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인이 산에서 세상에 나온 어린이는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은 죽을 때 미래의 다른 어느 해에 다시 돌아올 운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디케리토하의 주장은 첫 번째 태어난 주일부터 다스려 왔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옛날의 주장 모고스가 환생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올바른 이름인 모고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스리던 주장 아디케리토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사막으로 보내져서 죽었습니다. 모고스의 말은 그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법률이 됩니다. 아디케리토하의 성자들은 산속의 동물에 모여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황홀경에 이를 때까지 노래하고 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이르면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모고스의 포고를 선포하고 사람들은 복종을 하였습니다. 모고스가 말을 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때 성자들은 그를 대신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디케리토하의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 일,
운명은 그가 오래전에 살았던 삶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자들은 모두 전생의 성자였어요. 대장장이는 지난 시대에 창과 칼을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삶을 안다는 것은 위안이자 공포였어요. 끝은 없었습니다. 의료, 야금, 전쟁의 기술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 지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움, 부정, 사악함 역시 이런 식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네브리가 태어났을 때 성자들은 그가 마을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정하기 위해 산속의 동굴로 가서 북을 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의식의 첫날은 어떤 계시도 없이 지나갔어요. 성자들 가운데 아무도 황홀경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하면서 물만 마셨습니다.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북소리와 노래소리는 산속의 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곱째 날의 한밤중에 성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나운 비명을 지르면서 펄쩍 뛰어 일어나 먼저 한 사람에게 덤벼들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덤벼 이빨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진정시켰어요. 그는 잠잠해졌을 때 죽은 듯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표범의 아들이다. 그들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브리요. 그는 표범의 아들이요. 그러자 네브리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시장에서 서로 말했어요. 들었어요? 네브리가 돌아왔대요. 아디 캐리토아에서 어린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스스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내가 전생에 살던 때는 돌아온 사람의 시절이었던가? 우리는 잔인한 말을 나누었는가? 그는 나를 소중히 여겼는가? 미워했나? 새로 태어난 수많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린이들은 미미한 농부나 사냥꾼 아니면 성자나 야금장이가 돌아오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브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쪽에서 그를 없애버린 지 478년 뒤에 그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네브리는 8년 동안 그들의 추장이었는데 그 8년 동안에 1000명 이상을 죽였고 공포의 먹구름 아래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 그를 집에 가두고 산채로 태워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그가 원수를 갚으려고 돌아올 날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네브리가 결코 찾아내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향해 그들의 나라로부터 떠나기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막과 산을 지나 날마다 걷다가 잠을 자고 병자를 간호하기 위해서만 멈추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갓난아기들과 노약자들을 업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말라 죽고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었습니다. 그들은 행군하는 사람들에게 먹일 곡식을 이루기 위해 비옥한 계곡에서 2계절을 머물렀습니다. 넷째 해의 7째 달에 그들은 아이니 산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아디 케리토아라는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북쪽, 동쪽,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오솔길만이 있었고 남쪽에는 황무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478년 동안 거기 산 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표범의 아들이 그들 사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추장 모고스는 이 사건을 의논하려고 마을의 장로들을 회의에 불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무기를 만드는 쇠톨, 부적을 만드는 캣탑, 현재의 생애에서는 활과 화살을 더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지 않지만 활과 화살 제조공인 쟁기를 만드는 나우티, 그리고 청동 주물공 나아시가 있었습니다. 모고스가 말했어요. 478년 동안 우리는 네부리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있었소. 그는 오랫동안 우리를 찾은 것이 틀림없소. 그의 분노는 대단할 것이 분명하니 먼저 우리가 그를 없애버리고 다음에 우리의 도시를 버리고 그로부터 달아납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소? 활과 화살 제조공인 옴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살 때 나는 그의 세대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화가 나 있을 리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다음에는 싸움칼과 손칼을 만드는 사람인 시톨이 말했어요. 나는 네부리보다 앞의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그 시절에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적을 만드는 캣탑이 말했어요. 나는 윌대 네브리의 병사들이 내 집을 덮쳐 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일 때까지 그 시절에 살고 있었어요. 청동 주물공 나아시가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쟁기 제조공 나우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무슨 문제입니까? 네브리는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대로 죽였고 공상에 사로잡힐 때는 파괴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장 모고스가 말했습니다. 그 시절 이래로 표범의 아들이 부드러워졌을 수도 있지 않겠소? 아마 지금은 그때와 같지는 않을 것이오. 쟁기 제조공 나우티가 대답했어요. 그럴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네브리의 창날이 배에 닿는 것을 느낄 때까지는 누가 확실히 알겠습니까? 장로들은 과거를 상기하고 미래를 추측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추장이 말했어요. 네브리는 마을의 추장이 아니라 지방의 수령이었어. 그는 이 생에서 내 비천한 지위를 비웃고 있어.
그러나 내 주인은 문제가 되지 않소. 아디케리토아에는 그 신하나 병사였던 사람은 없어. 그래서 당장은 위험이 없어. 무기 제조공이 말했습니다.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동 주물공이 말했어요.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두 번째 없애버리면 그의 분노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쟁기 제조공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디케리토아를 버리고 다른 곳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추장이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두고 봅시다. 그가 아주 어린 동안에는 다룰 수가 있어. 이것이 내 결정이요. 네브리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베러 들에 나갈 때는 멜빵으로 등에 그를 업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서 곡식을 찔 때 그는 마루에서 놀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사냥꾼 치마라는 마음이 무거운데도 밤에는 불가에서 네브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표범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의 운명이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일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의 눈은 푹 꺼졌고 그는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네브리가 아버지의 무릎에 기어올라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치마라는 쳐다보면서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 작은 손이 청개의 창에 피를 적실 것인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는 작은 영양을 죽였을 때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 무기력한 어린 것에게 줄 고기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 그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겠지. 치마라는 어느 날 사자에게 잡혀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 뒤에는 네브리의 어머니인 코오프가 불 앞에서 밤에 그와 함께 놀았습니다. 코오프도 스스로 물었어요. 이 애가 정말로 표범의 아들일까? 아, 나는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그녀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의문이 거듭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네브리는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날카로운 칼을 보자 작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코오프는 무서워서 맷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칼을 낚아채서 물동에 던졌습니다. 코오프가 밭에서 거둔 곡식을 파는 시장에서 네브리는 솥단지와 무화과 사이로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더미에서 과일을 잡으면 주인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네브리가 똑같은 짓을 하면 그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땅에 앉아 어떤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 남자는 당황해서 딴 데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네브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을 낚아채 갔습니다. 어머니들은 마음속에 있는 말은 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말 안 듣는 이 나쁜 녀석. 악마의 그림자가 내게 떨어지지 않게 햇빛 속으로 나와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브리는 6살이 되자 어머니의 염소들을 모아 아침마다 산마을로부터 몰고 내려가서 염소들이 풀밭과 감목 사이에서 풀을 뜯는 것을 지켜보다가 밤이 되면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운 날 목이 마를 때는 염소의 젖을 먹었어요. 때로 그는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무화과나 선인장 열매를 찾아 먹었습니다. 네브리 염소 때가 다가가면 다른 작은 소년들은 자기의 염소들을 몰고 산 기슭으로 내려갔습니다. 네브리의 염소들이 메마른 강바닥에 팬 물구덩이에 이르면 다른 염소놀이꾼들은 자기의 짐승들을 몰고 가서 멀리서 기다렸습니다. 코오프는 혼자 있는 경우에는 옛날에 그랬듯이 환영을 받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환생시킨 영혼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브리와 함께 있으면 다른 여자들은 코오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와글거리는 저작거리의 한가운데서 자라면서 네브리는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말을 걸 때도 그 말은 메말라서 그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네브리는 10살이 되었을 때 코오프를 빼면 자기는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를 그는 알지 못했어요. 언젠가 그는 마을 아래편의 오솔길에서 노는 어린이들과 맞닥뜨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놀이를 하겠어. 그러자 그들은 옆으로 비켜서서 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마을로 달아났습니다. 그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조용했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고 집들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코오프는 병이 들었어요. 약초 의사가 와서 그녀에게 약을 지어주었지만 그녀는 곧 죽었습니다. 성자들이 그녀를 산 꼭대기로 옮겼고 그녀의 몸에는 돌들이 덮였습니다. 돌의 맨 꼭대기에는 칼 하나가 꽂혔는데 악마가 거기 내려오지 못하도록 칼날이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네브리는 그래서 고요한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염소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밤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도 이 놀이를 하겠어. 추장 로고스는 네브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표범의 아들이 여기에 왔다. 그는 저기에 갔다. 그는 어떤 집에 돌을 던졌다. 그는 청동 주물공의 아들 얼굴에 발로 먼지를 뿌렸다. 그는 모고스 자신의 문에 침을 뱉었다. 그는 목수 집더미에 불을 질렀다는 식이었습니다.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는 강해지면서 화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고스는 눈길을 바닥에 던지고 혀를 찼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해결책이 없어. 성자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산의 동굴로 갔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브리는 썩은 고기를 약간 땅에 끌면서 산속의 거룩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 안달이 난 하이에나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산 위의 돌무덤 꼭대기에서 칼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밤에 거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묘석을 마을로 굴러내려 집 앞에 앉아있는 눈먼 방직공을 다치게 했습니다. 모고스는 다시 장로들을 만나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를 쫓아냅시다. 그래서 그날 밤 네브리가 염소들을 몰고 아디 케리토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오솔길을 막고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너가 온 곳으로 돌아가. 표범의 아들은 상처가 나 피를 흘리며 겁에 질려 서쪽으로 통하는 오솔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는 허공으로 불쑥 튀어나온 바위 아래서 담요나 불도 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그는 서쪽으로 내려가는 오솔길로 다시 갔습니다. 그는 몸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는 친구 하나가 있다. 내 안에서 뛰는 심장이 내 친구다. 나는 그에게만 말을 걸겠다. 네브리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 없는 사람처럼 그 땅을 헤맸습니다. 그는 길고 날이 넓은 칼을 등에 메고 평온의 전사처럼 자랑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길을 갔습니다. 그는 평화라는 말로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나 평화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날이 넓은 칼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태생이냐고 물으면 네브리는 이게 삶의 위대한 신비 아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는 사람은 누구나 모르겠소 라는 대답을 듣곤 했습니다. 그는 바리아족, 베니아메르족, 멘사족의 나라를 지났습니다. 그는 하바부족, 쿠나마족, 타쿠루라족의 경계를 지났습니다. 그는 아드, 테리리암, 하넨도아족, 보라족의 나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라족의 땅에서 칼과 창을 갈고 있는 보라족의 전사들이 에워싼 깊은 우물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물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마시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가 어디 태생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의 쪽에서는 지방과 소떼가 편안한지 그들이 왜 창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어요. 하랄족이 우리의 소떼를 훔치면서 우리를 우물에서 쫓아내고 싶어 한다오.
그들은 우리의 소 1000마리를 훔쳤고 우리 남자들 가운데서 벌써 500명을 죽였어. 그들은 네부리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이 하랄족의 약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오늘 나를 보라. 족의 한 사람으로 넣어 주십시오. 하랄족과 싸웁시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달마다 그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는 달마다 줄어들고 하랄족은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 1000마리를 잡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소떼에게 가서 1000마리를 죽였습니다. 가죽을 벗깁시다. 표범의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들은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부리는 이런 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소떼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전사들이 그들과 함께 가시오. 가죽 하나를 2사람씩 쓰고 가시오. 하랄족이 오면 우리는 싸우다가 달아나고 그들에게 소떼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하랄족이 잠잘 때 우리의 전사들이 가죽 아래서 나와서 그들을 죽입니다. 사흘이 미쳐 앉으나 하랄족이 왔습니다. 그들 700명은 날카롭게 간 창과 가죽 방패를 들고 왔습니다. 네부리를 포함하여 보라족의 남자 200명이 소가죽을 쓰고 소떼에 섞였습니다. 우물 언저리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서 많은 하랄족과 보라족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라족은 뒷걸음을 쳐 멀리 달아났습니다. 하랄족의 전사들은 그들의 시체를 모아 돌로 덮고 나서 소떼를 몰고 우물 가까이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보라족의 전사들은 소가죽을 벗어 던지고 맹렬하게 함성을 지르면서 잠자는 적을 덮쳤습니다. 하랄족은 잠이 깨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찾아 이리저리 뛰었으나 이미 때가 늦었어요. 네부리는 여기저기 어디에나 나타났습니다. 그의 번개 같은 칼은 인생의 꽃다운 시절에 있는 하랄족의 많은 남자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마침내 하랄족은 500명의 시체와 그들의 방패와 무기를 남겨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우물에서 쫓겨난 보라족에 붙잡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라족은 이때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이들을 피신처에서 데려와서 음악과 춤판을 벌였습니다. 네부리 같은 전사를 우리는 결코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부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라족의 야금장에는 대장간의 노예 열을 가해 네부리의 칼과 같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까지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보라족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보라족은 하랄족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칼날에 표범의 얼룩덜룩한 점들을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